보셈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4 그 5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대공황, 세계를 휩쓴 경제적 위기죠. 이 상황 이후에 2차 세계대전까지 세계사의 흐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 무렵 등장하게 돼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전체주의,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호황을 누리던 미국은 바야흐로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였죠. 그런데 이 미국이 1929년 미국 증권거래소의 주식가격 대폭락으로 이후에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의 대공황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늪에 빠지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았던 전 세계 무역 규모가 감소하면서 전 세계가 이 대공황을 겪게 되는 거죠.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당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등은 블록 경제, 자신들 간의 경제권을 하나 블록을 만들어 놓고 경제 블록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함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뭐 보호 관세를 누리면서 자기들끼리 좀 버텨가자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각각의 통화 이름을 따서 미국은 달러 블록, 영국은 파운드 블록, 프랑스는 프랑 블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국은 이런 달러 블록으로 아메리카 대륙, 북미 지역과 남미 일부 지역까지 묶어가지고 하나의 경제 유대 공동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버텨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테네시강 개발계획 등 토목공사 등을 펼치기도 하고 최저임금, 최고 노동시간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주고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해 가는 거죠.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필요하지 않았으나 일부러 막 이렇게 테네시강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실업자들을 구제해 주는 거죠. 영국은 식민지가 많으니까 영연방 국가들과 함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 거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블록을 만들 수 없는 나라들,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 식민지가 별로 없어서 시장 규모가 좀 작은 나라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나라 국내 시장 규모도 좁은데 식민지도 적으니까.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있겠습니까? 일단 1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식민지를 모두 상실한 독일, 1차 세계대전 때 줄을 나름 타가지고 승전국으로 변신했으나 식민지가 별로 없었던 이탈리아,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규모를 확 키웠는데 산업 발달에 막 이렇게 엄청나게 산업 발달의 혜택을 누렸으나 식민지가 뭐 조선하고 대만 정도밖에 없는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만성적인 경제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은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체주의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전체주의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독재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뭐 국가라든가 특정 권력 집단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면서 독재를 해 나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제일 선두에 섰던 나라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지도자 무솔리니는 파시스트 당을 만들어서 검은 셔츠 단의 진군, 로마 진격을 해가지고 정권을 접수하지 않습니까? 점령해버립니다.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나치당이 정권을 잡았고요. 이건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아닙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주의를 이끌어가는 거죠. 일본은 군대 중심의 군국주의가 가속화됩니다. 이들은 침략 전쟁으로 자신들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죠.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은
방공협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방공이라는 건 뭐냐? 공산주의로부터 자기들을 지켜낸다라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막아내겠다. 명분이죠. 이러면서 침략 전쟁을 본격화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다. 이건 뭐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낫겠죠? 독일은 먼저 이 체코 지역의 수데텐이라고 하는 지역을 달라고 국제사회에 요구합니다. 이쪽으로 이제 먹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의 팽창을 좀 평화적인 방법으로 억누르고 싶었던 유럽의 수장들은 독일에게 이 땅을 줍니다. 대신 다 이제 더 이상 이거를 먹고 떨어져 이거죠. 그런데 독일이 뭐 거기에 만족할 리가 있겠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오스트리아도 먹어버리고 합병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1939년에 폴란드를 쳐들어가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은 소련과 불가침 협정을 맺어서 소련이 이렇게 폴란드를 또 동쪽에서 먹어오고, 독일은 폴란드를 서쪽에서부터 먹어가는 거죠. 독일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나을 뻔했나? 이 지도가 그러니까. 하여튼 독일과 소련은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나눠 먹습니다. 폴란드를 도와주기 위해서 프랑스와 영국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독일은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프랑스를 단기간에 공격해서 먹어버립니다. 프랑스의 항복을 받죠.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BC 정권이라고 하는 괴뢰 정권이 만들어져서 프랑스 남부를 통치합니다만 사실상 독일에게 먹힌 거죠. 같은 이런 전체주의 국가 중에 하나가 프랑코가 점령하고 있었던 에스파냐인데, 에스파냐의 프랑코 정권은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줄을 잘 선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은 이제 영국과 전쟁을 펼쳐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은, 뭐 이탈리아는 독일 편이니까요. 티니지 로코드로 쳐들어가고, 독일은 그리고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점령을 해갑니다.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 유럽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습니다. 석권하다시피 했는데 계속 전쟁을 하려면 이제 석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카프카스 지역의 유전지대에서 석유를 빼앗고 싶었던 독일. 그래서 이제 독일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는지 소련으로 쳐들어가는 거죠. 소련을 공격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독일이 끝없는 늪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게 유럽 전선이고요. 이 유럽 전선은 뒤에 이제 미국이 참전하고 연합군들이 이제 아프리카부터 서서히 반격을 해 나가서 결국 이탈리아가 항복을 하고,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전선이 역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독일이 소련의 늪에 빠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공방전 등을 통해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밀리면서 독일이 결국 이탈리아가 먼저 항복하고 그 다음 독일이 항복하면서 전쟁은 유럽 전선에서의 2차 세계대전은 끝나게 되는 거죠. 아시아 지역은 또 좀 상황이 다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1932년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국가를 세웁니다. 근데 이렇게 얘들이 만주를 먹어버리니까 당시 공산당하고 싸움에 집중하고 있었던 중국의
중화민국의 장개석은 일본이 만주를 점령한 것은 국제연맹에 호소를 해서 너희가 알아서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하면서 자신들 국내 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 있었죠. 사실상 방치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더 자신감이 생긴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더니 삽시간에 중국의 주요 거점들을 점령해 갑니다. 일본이 노렸던 것은 이렇게 해서 중국의 주요 해안가와 그러니까 요 동부 해안가와 남쪽 지역을 점령을 해버리면, 그리고 이제 주요 거점 도시들을 점령해 버리면 중국이 항복할 거, 또는 아니면 뭐 중국 전체를 자기들이 먹지는 못하더라도 식민지처럼 반식민지처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충칭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장기전에 돌입하는 거죠.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중국보다 뭐 인적인 규모는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물자가 딸리는 나라가 그 어마하게 넓은 나라, 비록 군사력은 뭐 일본에 비해서 밀렸을지 몰라도 수적인 우세에 있는 중국과 장기전을 펼치기 힘든 거죠. 더군다나 일본의 패착 중에 하나는 일본이 소련과 간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1938년 장고봉 전투, 39년에 노무난 전투 등에서 소련군을 찔러봤다가 패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련과는 불가침 협정 맺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쪽으로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본이 중국에 대한 침략을 노골화하고 동남아 진출을 본격화하려고 하자 세계 열강들이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미국, 아메리카, 영국, 브리티시, 중국은 전쟁 중이니까 당연히 중국, 차이나,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갖고 있었던 더치,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A, B, C, D 경제 봉쇄라고 해서 일본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자 일본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 중에서 가장 심했던 게 석유 수출을 금지시켜 버리죠. 석유가 없다? 이건 일본으로서 굉장히 극심한 위협이 되는 거죠. 일본은 이러한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의 석유를 확보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를 한번 기습해서 흔들어 놓고, 그리고 동남아로 진출해 가는 거죠. 동남아시아를 빠른 시일 내에 점령을 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세웠던 게 대동아시아 공동 번영권,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대동아 전쟁이라고 불렀던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일본은 최대 이렇게까지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과달카날 전투 등에서 이제 점점 패배가 짙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방 꽝꽝 맞고, 그리고 그 무렵에 이제 그동안 불가침 협정을 맺었던 소련이 또 쳐들어오고, 이러면서 결국 일본도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 좀 볼까요? 2차 세계대전 글로 정리해 봅시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됐던 유럽에서의 2차 세계대전,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소련까지 쳐들어갔지만 결국 연합군의 반격으로 이탈리아, 독일 순으로 항복을 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2차 세계대전은 태평양 전쟁. 일본이 만주사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더니 32년 괴뢰국인 만주국까지 세웠다.
근데 만주를 먹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1937년 중일전쟁을 펼쳤다. 시작해서 중국까지 본토까지 쳐들어가고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침략을 해온다. 그러자 미국은 ABCD 경제 봉쇄를 통해서 석유 수출을 중단하는 등 일본을 제재한다. ABCD 경제 봉쇄. 그러자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일본이 유리했으나 미드웨이 해전 이후에 제해권과 제공권을 뺏긴 일본은 밀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소련이 침략 첫 선전포고하고 참전하면서 일본은 더 버티지 못하고 항복한다. 2차 세계대전은 핵폭탄, 원자폭탄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대량 살상 무기가 개발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그 유태인 나치에 의한 유태인 대학살 홀로코스트가 일어났고 일본이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하면서 난징 인구의 절반을 학살해버리는 난징 대학살. 그리고 일본은 하얼빈의 731 부대라고 하는 생체 실험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생체 실험을 했죠. 이건 나치 독일이 유태인에 대한 생체 실험을 했던 것도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같은 여성 착취, 성노예로 여성들을 착취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동 학대 사건들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는 거죠. 이런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게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많이 뒷받았던 2차 세계대전까지 살펴봤습니다. 벌써 17분이네. 2차 세계대전은 스케일이 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